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상담 이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접근법이죠. 바로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이 정신분석 상담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인간 행동의 그 보이지 않는 동기, 즉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담의 핵심 목표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문제 해결이라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깨닫고 통찰하게 돕는 거죠. 아, 통찰이요? 네, 그걸 통해서 약해진 자아 기능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걸 목표로 해요. 과거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다루는 거고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합리적인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정신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또 결정론적인 존재로 봐요. 특히 초기 아동기 경험, 그게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심리적 문제의 원인도 바깥 환경보다는 정신 내부에 있다고 보고요. 정신 내부요? 네, 그 유명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슈퍼레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성격 구조 사이의 갈등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초아는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초자아는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 사이에서 자아가 현실 원래에 따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정신분석 상담이 심리학의 기여한 바도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장 큰 공헌은 역시 무의식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최초로 체계적인 성격 이론과 심리치료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자유연상이나 꿈 분석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기법들이요. 또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담 중에 나타나는 전이나 저항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반면에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비판들이 주로 제기되나요? 아무래도 인간의 성적 동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고요. 상대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이나 합리성, 사회 문화적 요인 같은 것들은 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념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죠. 아까 정신 내부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불안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아가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현실 불안. 이건 말 그대로 외부 세계의 실제적인 위협에서 오는 불안이고요. 둘째는 신경증적 불안인데 이건 원초와의 충동을 자아가 통제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마지막으로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 그러니까 내 안에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을 때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죠. 그럼 이런 불안들을 느낄 때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때 방어기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아가 이런 불안들, 특히 신경증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심리적인 전략들이에요. 아,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기억을 아예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억압,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인. 부인. 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안의 충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투사.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데 아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거죠. 또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정당화하는 합리화. 이소무화의 심포도 이야기처럼요. 아, 네네. 그리고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감정을 푸는 전치. 엄마한테 혼난 아이가 동생을 때리는 경우처럼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충동을 표현하는 승화. 성적 욕망을 예술활동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 감정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반동 형성도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딱 맞겠네요. 정말 다양하네요. 성격 발달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된다고요? 네, 프로이트는 성격이 특정 신체 부위에 심리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순서에 따라 발달한다고 봤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순서로요.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만족이나 좌절이 아주 중요하고요. 특정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떤 단계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충족되면 그 단계에 고착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성격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남근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겪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되고 성역할 정체성도 발달한다고 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자, 그럼 실제 상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자유연상이나 꿈 분석 같은 기법들이 쓰이는 건가요? 네, 상담은 보통 일주일에 한 건 이상 꾸준히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는 편안하게 누워서 혹은 앉아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기억들을 검열 없이 그대로 말하도록 격려받아요. 이게 자유연상이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꿈의 내용을 분석하는 꿈 분석도 중요한 기법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내용, 즉 현재몽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갈등, 즉 잠재몽을 탐색하는 거죠. 또 상담 과정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 저항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저항 분석이요? 네. 그리고 과거의 중요한 인물,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대를 상담자에게 그대로 반복하는 현상, 이걸 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를 분석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주죠.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통찰을 얻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반복되는 문제 패턴을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이걸 훈습이라고 불러요.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담자 자신의 감정, 즉 역전이를 잘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